안녕하세요. SMG 엔터테인먼트. 요즘 정말 뜨거운데요. 오늘 그 현재와 미래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2025년 상반기 실적부터 볼까요? 누적 매출이 71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16억 원. 와, 숫자가 상당한데요? 특히 2분기만 보면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46%나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벌써 3분기 연속 흑자예요. 이게 드디어 그 1030 세대 공약, 그리고 대형 브랜드 협업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 아닐까요? 네, 외형적인 성장세, 특히 전년하고 비교한 수치는 분명히 좋아 보입니다. 인상적이죠.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는 있어요. 2분기 매출이 바로 직전 분기, 그러니까 1분기랑 비교하면요. 0.7% 정도 아주 약간 감소했어요. 성장세가 살짝 꺾였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아, 1분기 대비로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영업이익률, OPM이라고 하죠. 이게 15.1% 나온 건 긍정적입니다. 매출 1,000원당 한 151원 정도 이익을 남겼다는 거니까 수익성 자체는 괜찮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그 2분기에 광고 선전비나 지급 수수료 같은 판매 관리비 있잖아요. 이게 전 분기보다 13%나 늘어난 점. 이건 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비용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애써 개선한 수익성이 다시 나빠질 수도 있거든요. 비용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도 확실히 있지 않나요? 작년 4분기부터 그 매출 원가율이 22% 이상으로 크게 낮아진 거. 이건 정말 주목할 만한 변화 같아요. 과거에 좀 발목을 잡았던 그 패션 사업 정리하고 또 유통 구조를 직접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효율이 확 좋아진 결과잖아요. 특히 작년 3분기 그 사랑의 하츄핑 극장판 개봉했을 때 80억 원 규모 패션 재고를 그때 싹 정리한 거. 그거 정말 영리한 결정이었죠. 아, 네.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비효율 사업 정리하고 유통망 내재화한 건 확실히 원가 구조 개선에 큰 도움이 됐어요. 그때 재고 자산이 한 200억 원대에서 106억 원 수준까지 확 줄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현재 재고 자산 규모가 다시 178억 원 수준까지 늘었다는 점, 이 부분은 좀 간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다시 늘었어요? 네. 물론 회사 측 설명은 하반기 신작 광고 생산 때문에 미리 좀 확보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과거 패션 재고 때처럼 이게 다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는지 계속 좀 지켜봐야 합니다. 재고 관리가 이 기업한테는 약간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재고 관리는 진짜 계속 신경 써야 할 부분이네요. 그럼 이제 성장 동력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SAMG 엔터가 요즘 보면 더 이상 그냥 키즈 콘텐츠 회사, 이 틀에만 갇혀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스스로를 캐릭터 IP 기업이다. 이렇게 정의하면서 CU 클리어 같은 소비재 브랜드는 기분이고 메가커피나 현대기아차 같이 전혀 다른 산업군하고도 손을 잡고 있잖아요. 이런 다양한 협업이 라이센스 매출도 늘리고 또 제품 매출도 같이 끌어올리는 뭐랄까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 OSMU 전략이 제대로 통하고 있는 거죠. 네, 확실히 대형 브랜드와 협업 확대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브랜드 인지도도 높이고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도 되니까요. 하지만 라이센스 매출의 경우에요. 이게 계약 조건이나 협업 방식에 따라서 분기별로 변동성이 꽤 클 수 있다는 점은 알아야 합니다. 아, 변동성이요? 네, 예를 들어 볼게요. 1분기에는 클리오, CU, 롯데웰푸드 이런 소비재 기업 협업이 많았어요. 이런 경우는 보통 최소 보장 금액, 그러니까 MG라고 하죠. 그걸 받고 또 팔리는 만큼 추가 수익이 더해지는 구조라 라이선스 매출이 상대적으로 높게 잡혔습니다. 반면에 2분기에는 현대기아차 협업이 있었는데 이건 주로 팝업 스토어나 이벤트 중심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 라이선스 매출보다는 제품 매출이나 다른 계정으로 좀 나뉘어서 반영됐어요. 그리고 또 기대가 큰 SM 엔터테인먼트와의 협업 결과는 빨라야 3분기 이후에나 실적에 반영될 예정이고요. SM 협업은 아직 반영 전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 분기 비슷한 수준의 라이선스 매출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는 겁니다. 어떤 파트너랑 어떤 방식으로 협업하느냐에 따라 실적 기여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협업 내용에 따라서 매출이 잡히는 방식이 다르다. 이 점은 꼭 기억해야겠네요. 자, 다음으로 SMMG 엔터의 핵심 성장 전략, 투트랙 전략을 좀 보죠. 이게 기존의 아주 강력한 키즈 시장, 이걸 레거시 트랙이라고 부르던데 여긴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평균 50%라는 엄청난 성장을 이어가고요. 동시에 10대부터 30대까지 이 뉴 트랙을 새로 만들어서 공략하겠다는 거잖아요. K-팝 콜라보나 숏폼 콘텐츠를 보면 와, 이거 정말 파격적이고 미래를 보는 전략 같아요.
투트랙 전략 자체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봅니다. 안정적인 캐시카우, 즉 레거시 트랙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위험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사업, 뉴트랙에 투자하는 구조니까요. 레거시 트랙의 OSM 모델은 이미 검증됐고 앞으로도 꾸준히 현금을 만들어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뉴트랙이죠. 잠대력은 물론 있어 보입니다만 아직은 말 그대로 테스트 단계에 가깝다고 봐야 해요. 아직은 테스트 단계다. 네, 3030 팬덤이 열광하는 건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지속 가능한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성공 공식은 아직은 잘 안 보입니다. 과거 패션 사업 실패 경험 때문인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은 보여요. 그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게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랐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는 거죠. 현재 매출 비중만 봐도 레거시 트랙이 압도적이고요. 하긴 그렇죠. 그래도 뉴트랙에서 나오는 성과들이 정말 놀랍지 않아요? 현대차랑 했던 캐스퍼 티니핑 팝업 스토어. 이거 원래 한 달 하려고 했는데 인기가 너무 많아서 현대차 쪽에서 먼저 연장하자고 요청했다면서요.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 콜라보 유니폼. 이거 야구 팬들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성인 여성들 사이에서도 디자인 예쁘다고 막 입소문 나면서 완판되고 그랬잖아요. 심지어 우리 카드랑 만든 티니핑 체크카드. 이거 캐릭터가 랜덤인데도 불구하고 출시 한 달 만에 10만 장 발급을 넘겼고 신청자 70%가 2030 세대였다는 거. 와, 이건 정말 이례적인 현상 아닌가요? 네, 개별 협업 사례들의 초기 반응은 분명히 주목할 만합니다. 인상적이에요. 현대기아차 협업은 말씀하신 팝업이나 굿즈 판매 외에도 같이 만든 스핀오프 애니메이션이나 또 유명 아티스트 잔나비가 부른 OST도 반응이 좋았죠. 메가커피나 클리오와의 협업인 GWP, 그러니까 구매 사은품 형태로 진행됐는데 이것도 초기에 퉁절될 만큼 관심이 높았습니다. 게임 쿠키런과의 콜라보도 단기적이긴 했지만 국내외 이용자 수를 40% 이상 늘리는 효과를 보여줬고요. 체크카드 10만 장 발급, 그리고 2030 비중 70%는 1030 타겟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게 정말 지속적인 팬덤 비즈니스로 이어질 거냐? 이건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냥 일회성 호기심이나 이벤트성 구매일 가능성도 아직은 배제할 수 없으니까요. K컵과의 만남도 진짜 빼놓을 수 없죠. 에스파 멤버 지제라고 같이 만든 티니핑 단스 쇼폼은 조회수가 1000만 뷰를 넘었고요. SM엔터 자체 캐릭터 하츠투하츠랑 티니핑이 만난 콜라보 굿즈는 나오자마자 그냥 주요 온라인몰에서 품절대란이었어요. 최근에는 또 하츄핑이 다이어트 한다는 컨셉으로 인스타그램 부계정 만들어서 운영하거나 아이돌 연습생 컨셉트의 새 피규어 라인을 블라인드 박스로 예약 판매하는 거 보니까 팬들하고 소통하는 방식도 점점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SM 엔터테인먼트와의 파트너십은 하반기 실적에 꽤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7월부터 티니핑하고 하치도하츠 콜라보 상품 판매 시작했고요. 또 에스파 멤버들을 모티브로 한 에스파핑 캐릭터 상품이랑 관련 컨텐츠 공개도 곧 할 예정이죠. K-팝 팬덤을 공략하려고 댄스 챌린지나 쇼폼 콘텐츠를 활용하는 전략, 이건 상당히 영리해 보입니다. 네, 그렇죠. 다만 여기서도 관건은 역시 지속성입니다. 이런 이벤트성 협업이 정말 충성도 높은 팬덤을 만들고 꾸준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예요. 현재로서는 다양한 채널에서 한정판 제품을 조금씩 팔아보면서 시장 반응 보고 판매 데이터 쌓는 단계로 보입니다. 어떤 채널에선 품절인데 또 다른 데선 재고가 남는 경우도 있는 걸 보면 아직 최적의 판매 전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국내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과 동시에 드디어 해외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어요. 특히 동남아 시장 진출이 눈에 띄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 현대차랑 협업해서 팝업 스토어 열고 굿즈 판매 시작했잖아요. 이제 중국, 일본 중심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장을 뚫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일본에서의 인기도 심상치 않아요. 티니핑 시즌3 방영에 맞춰서 현지 편의점 체인인 로손이 주도해서 부산을 거쳐가는 티니핑 테마 크루즈 여행 상품까지 내놨다니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네, 동남아 시장 진출은 의미 있는 시도라고 봅니다. 기존 주력 시장인 중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티니핑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곳이잖아요. 이런 곳에서는 현대차처럼 이미 잘 알려진 글로벌 기업하고 손잡고 들어가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일본 시장의 경우도 시즌3 방영과 함께 라이센스 파트너사가 15개 이상으로 늘고 말씀하신 테마크루즈 상품까지 등장했다는 건 IP 파워가 현지에서도 꽤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여전히 해외 매출의 절대적인 비중 약 90%는 중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중국 사업은 현지 파트너사를 통해서 하는 간접 진출 방식이라 매출 인식 시점이 좀 불규칙하고 본사가 가져가는 이익률, 즉 마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서구권 시장 진출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는데 앞으로 어떤 파트너랑 어떤 방식으로 진출할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섣불리 나섰다가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고요. 종합적으로 보면 SMG 인터는 이제 단순히 애니메이션이나 장난감 만드는 회사를 넘어서는 느낌이에요. 팜마트나 산리오, 디즈니 같은 세계적인 캐릭터 기업들의 성공 방식을 막 연구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해보면서 뭔가 독자적인 성장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인상을 받아요. 특히 4세에서 7세, 이 영유아 타겟 IP를 10대, 20대, 30대까지 열광하는 팬덤으로 확장시킨 거. 이 업 타겟팅 성공 사례는 진짜 세계적으로도 거의 유례가 없잖아요. 이런 저력을 바탕으로 K-애니메이션 대표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비전을 내놓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정말 기대감이 커지는 것 같아요. 업 타겟팅의 성공, 이건 분명 SMG 엔터의 가장 큰 차별점이자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뽀로나 아기상어 같은 다른 유명 국산 캐릭터들도 사실 해내지 못한 영역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팜마트 직영점 중심 다양한 IP 활용, 미니소 캐릭터 콜라보 가성비 제품, 산리오 라이센스 사업 중심, 디즈니 강력한 컨텐츠 기반 플랫폼, 이런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의 장점을 분석해서 자사에 맞는 최적의 비즈니스 모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건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네. 하지만 앞서 계속 지적했듯이 뉴트랙은 아직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모으는 단계라는 점,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떤 모델을 최종적으로 선택하고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미래 성장 경로와 수익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9월 5일로 예정된 전환사채 12의 전환 가능 물량이 약 41만 주 정도 되거든요. 전환사채요? 네,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인데 이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 주식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점. 이것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 요인일 수 있습니다.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잠재적인 부담도 있군요. 그럼 하반기 전망은 좀 어떨까요? 티니핑 시즌3, 메탈 카드봇 시즌6 같은 기대작들이 방영될 예정이고 SM엔터 말고 또 다른 대형 콘나보드 준비 중이라는데 하반기에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 티니핑 라이센스 계약은 시즌별로 갱신되는 구조라서 IP 인기가 계속되는 한 이거 정말 안정적인 수익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규 시즌 공개와 지속적인 콜라보레이션은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라이센스 계약이라는 게 IP의 인기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만 안정적일 수 있는 거예요. 만약 흥행에 실패하면 다음 시즌 갱신할 때 로열티 요율 같은 계약 조건이 불리하게 바뀔 수도 있죠. 그리고 특히 중국에서 진행될 SM엔터 콜라보 상품의 경우 현지 파트너사랑 정산하는 절차 때문에 수익 인식이 3분기나 어쩌면 4분기나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연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군요. 네. 또 작년 3분기 실적에는 극장판 흥행이라는 일회성 호재가 크게 작용했었잖아요. 근데 올해 3분기에는 그런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는 점도 좀 고려해야 합니다. 연간으로 보면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분기별 실적은 예상보다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 이걸 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네. 오늘 SMG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정말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핵심 IP인 티니핑의 성공을 발판 삼아서 키즈 시장을 넘어서 1030 세대까지 아우르는 캐릭터 IP 기업으로 진화하려는 과감한 도전들,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네, 확실히 주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여주는 동시에 기존의 성공 방식이 안주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길을 찾는 역동적인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최종적으로 구축할 것인가, 그리고 해외 시장, 특히 중국 외 시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숙제도 안고 있는 상황이죠.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MG 엔터가 지금 테스트 중인 여러 전략들, 예를 들어 팜마트처럼 직영 매장을 늘리면서 팬들과 직접 소통하는 모델이 좋을까요? 아니면 산리오처럼 라이센스 사업에 더 집중해서 파트너십을 확장하는 모델이 맞을까요?
혹은 이 둘을 절묘하게 결합하거나 전혀 예상치 못한 제3의 길을 개척할 수도 있겠죠. 과연 어떤 길이 SMEG 엔터를 K 애니메이션 대표 기업이라는 목표로 이끌어줄까요? 각자의 관점에서 한번 전망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